이제 제가 아까 매매사업자 단기 매도 얘기를 쭉 드렸는데 저는 이 시기에 따라서 단기 매도를 해도 되고 뭐 단기 매도를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거나 뭐 계속 나는 경매를 이렇게 하는 게 힘들거나 할 수도 있죠. 혹은 난 정말 그냥 좋은 거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다 라는 분도 당연히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요 사례도 이제 저희 수강생분이 받은 사례인데 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여기 은행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예요. 뭘로 유명한지 혹시 아실까요? 재건축. 그죠. 재건축 아파트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인데 전용 84 30평대 아파트였고 여기는 좀 많이 들어오긴 했죠. 네, 24명이 들어와서 6억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지 지분 네. 살벌하죠. 대지 지분이 뭐 전용 면적보다 지금 크죠. 네. 네, 대지 지분이 엄청난 아파트고 지금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뭐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에서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막 수주전을 벌였던 그런 아파트이기도 하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구성남의 분위기가 요즘은 굉장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좋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되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24명이긴 한데 이 이전 6억 6천에 낙찰받기 이전에 지금 이게 4억 3천인데 여기 사실 2차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2차가 지금 유찰이 또 됐었던 거거든요. 네. 2차 유찰됐던 최저 매각가가 6억 2천이가 그랬습니다. 근데 6억 2천인데 유찰이 된 거예요. 아무도 입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6억 2천에 그냥 들어갔으면 단독으로 낙찰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 그때 이제 제가 6억 2천에 입찰을 추천을 드렸는데도 그분이 약간 입찰을 안 하시다가 못 하시다가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또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꼭 입찰 받고 싶다, 낙찰 받고 싶다 하셔서 금액을 사실 조금 높게 쓴 거예요. 원래라면 6억 2천에 받을 수 있었던 단독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이지만 조금 6억 6천까지 썼는데 보면은 2등 금액도 6억 3천이죠. 네, 그러니까 2등도 여기가 이 정도 금액의 아파트가 사실 아니거든요. 호가는 막 8억까지 갔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네.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해결을 못해서? 일단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입찰을 못 하셨던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채무자에 부모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전입신고가 빠르다 보니 이제 부모 자식 관계 간에도 적법하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제 보증금을 왔다 갔다 한 내역이 있으면 적법하게 인정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어서 2차 때는 입찰을 못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유찰이 되고 더 이 물건 욕심이 좀 나다 보니 더 조사를 잘 하셔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그런 임대차 관계를 맺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신 거고. 어떻게 파악한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죠. 그 네. 살고 있는 부모님을? 네. 어차피 같은 세대를 이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약간 또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매에 나온 집을 내가 문을 두드려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네. 혹은 이 내부의 인테리어를 사실 확인하고 싶잖아요. 인테리어에 따라서 요즘에는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5천만 원에서 뭐 1억까지도 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싶으면 사실 그냥 문 두들기면 됩니다. 물론 뭐 안전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냥 문을 두들겨서 뭐 경매 때문에 뭐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막 안전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듣지 않고 그냥 그 문을 여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 안을 보는 거예요. 네. 그 틈새로? 네, 그 틈새로. 대충 여기가 언젠가 돼 있구나. 네. 그 정도로라도, 뭐, 막말로 뭐 그분이 뭐 저한테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뭐 짜증나고 뭐 그냥 욕을 할 수도 있을 뿐이지. 그 정도로라도 파악은 할 수 있는 물건이고. 그래서 이 사례도 그냥 부모 자식 간이었던 것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6억 6천의 낙찰을 받았던 사례고. 그래서 뭐 여기가 실제로는 낙찰받은 이후에 포스코에서 수주전을 승리를 했습니다. 포스코가 시행사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뭐 매매 효과로는 뭐 8억 5천에서 9억까지 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6억 6천에 받았으니까 그죠? 지금 그러니까 뭐 6억 6천이냐 6억 2천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네. 그죠?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아파트에서는. 그죠? 뭐 재건축이 지금 이렇게 될 건데. 그죠? 재건축이 잘 되고 있고 지금으로도 그냥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단기 매도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저도 물론 단기 매도해서 뭐 2억을 벌 수 있겠지만 이거 안고 가는 거. 이거는 뭐 그냥 가져가면은 뭐 앞으로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는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 매매 사업자 투자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나는 이미 실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다. 그러면은 난 매매 사업자 또 하려면 또 다른 걸 낙찰 받아버리면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인데 이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다른 걸 또 받아버리면. 그러네요. 그런 궁금증. 그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고 추가로 낙찰받는 집은 매매사업자를 내서 이 세무사님께 이 재고자산이라고 등록을 하면은 그
추가로 매매 사업자로 매도하는 건에 대해서는 내 실거주 주택과 상관없이 비과 세팅을 받으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꼭 뭐 무주택이신 분들이 2주택을 계속 뭐 매매 사업자로 팔아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에 따라 본인들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뭐 결혼하시거나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실거주 하시는 주택이 보통 있으시니 그 한 주택은 그냥 똘똘한 거 한 채 가져가시고 계속 그냥 갈아타기 하시면서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하시고, 어차피 지금 취득세로는 2주택까지는 취득할 수 있으니 이 두 번째 취득하는 집은 매매사업자를 내서 이렇게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가시면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시세 차익과 매매사업자를 통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단기간의 매도를 통한 한 몇천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현금 흐름적인 투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채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진짜 비과세 깨질까봐 그죠? 네, 맞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냥 네.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관양동이네요. 네, 건양동. 이제 평촌 쪽에 가까운 네, 건양동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7억 1,500만 원에 단독 낙찰. 네, 단독 낙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7억 7,40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물론 이게 매도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낙찰 받고 여기 살고 계셨던 채무자분이 내가 이 집 8억에 사주겠다고 협상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낙찰자분이 사실 그냥 그런 협상 무시하고 그냥 빨리 명도해서 팔으셨어도 됐는데 이분이 조금 그냥 이걸 기다려 주신 거죠. 네. 시간 끌기였던 거예요? 시간 끌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정말 그분은 이제 8억에 계속 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이분들이 사업 하시다가 좀 안 되셔가지고 경매로 나온 케이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내가 8억 마련해서 이제 다시 되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계약금도 걸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계속 이제 시간이 지체되고 하다 보니 그냥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계약이 좀 잘 안 되고, 네, 그분은 이제 명도를 해서 내보내고 인테리어를 조금 해서 이제 매도를 해서 7억 7천에 매도를 한 케이스이고요. 보시면 이 물건도 단독 낙찰이잖아요. 실제로 2024년 3월이면 1년 전 얘기인데 1년 전에도 사실 여기가 한 실거래가 살펴보면은 1층이 뭐 7억 7천, 8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억 7, 8천짜리 아파트를 7억 1천만 원에 혼자 낙찰받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또 단독 낙찰이면은 제가 아까 둘 중 하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좀 쎄한 물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역시나 이제 권리관 상황의 관계를 보면은 선순위 가등기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선순위 가등기라는 등기는 되게 무서운 등기긴 해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잘 입찰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낙찰을 받아도 이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치면은 이 사람에게 내 소유권을 뺏겨요. 그렇죠. 낙찰을 받고서도.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선순위 가등기가 정말로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냐를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사실 90%는 그냥 이거 보면 바로 뒤로 가기 누릅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살펴보고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고들어 보니 이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선순위 가등기를 치고 이 분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선순위 가등기의 효력을 이미 이 권리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한참 전 얘기예요. 이 가등기가 1980년대에 등기되어 있었던 가등기입니다. 네. 근데 왜 말소가 안 됐을까? 그러니까 말소를 사실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네. 그냥 말소를 안 하고서 그냥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낙찰을 받더라도 이분이 뭐 갑자기 본등기를 친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물건이었던 거고, 이미 효력도 끝난 거고. 그럼 이 가등기는 어떻게 지웠어요? 가등기는 그냥 이 법무사님을 통해서 그냥 직권 말소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이 분에 대한 효력은 없다라는 게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이 돼요? 이 선수의 가등기권자가 그 가등기를 본등기 쳐서 효력을 이미 사용을 했고, 가등기권이라는 게 예. 이미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권자한테 중간에 소유권이 한번 넘어갔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라는 게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안 지웠구나. 네, 안 지운 거죠, 그냥. 그리고 이 가등기권의 소멸 시효가 한 토탈 20년 정도로 보는데 이미 80년도에 찍혀 있었던 가등기이기 때문에 20년이 이미 훌쩍 지났죠. 그러니까 이미 소멸 시효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게 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좀 쌓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가등기라는 게 그 등기만 한 번만 살펴봐도 소유권이 이전됐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 선순위 가등기권이라는 거에 소멸 시효가 20년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법적인 그런 공부만 해도 사실은 그냥 단독 낙찰 받아서 7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된다는 거죠. 경매를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일반 매매로는 이런 물건을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경매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이런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 7억 초반에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7억 7,400에 네, 7,400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셨고. 아, 이것도 뭐 진행 중입니다. 아주 뭐 따끈따끈한 그죠. 이제 잔금이 5월달. 5월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 최근 사례 위주로만. 아, 네, 너무 또 옛날 거 가져오면은 그때는 되고 뭐 그렇죠.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일부러 매도된 것만 또 가져왔어요. 그렇죠. 계약서를 또 인증을 해야 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물건이었는데 48평입니다. 네, 전용 48평 거의 뭐 경기도 광주? 그죠, 50평대 경기도 광주에 50평대 별로 일단 땡기지가 않죠. 안 끌려요. 네, 끌리지가 않아요. 아, 그게 포인트입니다. 끌리지 않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끌리는 거는 나만 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끌리지 않는 물건을 들어가는데 여기도 4억 5천에 올해 1월 달에 낙찰 받은 물건이고 입찰이 또 3명이죠. 아, 딱 좋네. 3명이 들어오면 정말 확률이 높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도 빨간 글씨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도 빨간 글씨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명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네. 부모님이네, 형님입니까? 네, 여기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그냥 전입은 다 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입신고 날짜가 이 등기상에 찍혀있는 선순위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 경매 사이트를 여러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는 게, 경매 사이트는 그냥 이게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그냥 전입신고를 빨리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그냥 빨갛게 찍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진짜인이 아니냐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이제 네. 퍼즐을 풀어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지. 맞아요.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 본인의 몫인 거고. 그래서 이런 현장 조사가 사실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풀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파트는 가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경매 나온 거 뭐 어차피 여기 얼마에 팔린지 다 알고. 근데 저는 항상 역발상이죠. 가볼 필요가 없는 아파트는 나만 가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그냥 얼마에 팔리는 거구나.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에 팔린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면은 사실 4만 원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있기 때문에 90%는 뒤로 가기 눌렀을 거고, 이거 보자마자.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경매 사이트 아래 보면은 전입일자만 나와 있고 보증금 얼마인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탁 막히는데. 그죠. 보증금 미상에 선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미상 찍혔으면 뒤로 가기. 미상 찍혔으면은 일단 대항력만 보고는 한 90% 뒤로 가고 미상 찍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나머지 10% 중에서도 거의 9%는 다 뒤로 가고 1% 정도만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에 3명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 3명도 사실 이 나머지 2명도 이거를 뭐 제대로 뭐 밝혀냈을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 정도의 사람들이 입찰을 하더라, 알아보고. 그래서 이 물건도 5억 8천. 네, 5억 8천에 잔금을 2월 17일 날 받았는데, 이 보시면은 잔금 납부를 2월 10일 날 했어요. 2월 10일 날 잔금 납부했고 2월 17일 날 일주일 만에. 계약은 잔금 전에 했다는 거예요? 거의 잔금을 치자마자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팔렸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 잔금을 굉장히 빨리 쳤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5억 8천이 싸게 판 겁니다. 원래 시세는 한 6억 정도 하는데 잔금을 좀 빨리 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좀 내려서 판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5억 8천이니까 뭐 사실 그죠, 세전으로 1억 3천에 수익을 낸 어마어마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경기 광주 신현동에 있는 아파트가 뭐 이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2, 3년을 여기를 가져갔을 때 뭐 드라마틱한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 매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내는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는 거고, 아까 같은 은행주공 같은 그런 좋은 입지에 좋은 막 재건축, 재개발 이런 아파트나 빌라들은 그냥 2년을 보유하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단기 매도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낙찰받고 매도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네, 세입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그쵸.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없고 그냥 바로 매도입니다.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면 잔금을 어떻게 치릅니까? 경락자금 대출을 네,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서 해서 네, 일단 해결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그죠. 대부분 그렇게 진행합니다. 아, 네, 대출이 뭐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출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찰을 받아서 보통 잔금 치기 전에 명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명도라는 거는 그 살고 계신 분을 이사를 보내는 거죠. 뭐 세입자면 세입자일 수도 있고 소유자면 소유자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정말 적법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사시면 그분은 잔금 치고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배당을 받을 때까지 사실을 법적으로 안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나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대부분 보여드렸던 물건은 소유자가 그냥 점유하는 물건이 많거든요. 소유자분들은 어차피 배당이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낙찰 받자마자 그냥 만나러 가는 거죠. 만나러 가서 계속 협상을 하는 겁니다. 뭐 이사비를 어느 정도는 드리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이게 이사비를 막 아끼는 거를 막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그게 꼭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사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결국 강제 집행까지 가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끌면 사실 그동안에
다른 투자를 못하는 단점도 있고 대출의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이사비를 주고 서로 웃으면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게 오히려 나를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낙찰받고 이제 점유자, 소유자분 만나서 협의하고 근데 뭐 너무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를 하면 이제 그거는 좀 조정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최대한 봐드리는 선에서 이사비 드리고 웃으면서 내보내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낙찰 잔금을 치는 거죠. 거의 이제 공시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막 잔금 치고 일주일 만에 팔렸다 이런 게 잔금을 친 이후에 내놓고 일주일 만에 팔린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명도는 사실 그 전에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미 공시를 사실 만들어 놓은 채로 잔금을 치고 이제 내놓으니까 집 보러도 언제든 올 수 있잖아요. 뭐 누가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금방금방 쉽게 매도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격을 일단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시세보다. 그게 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도라고 한다면 그게 포인트인 이유가 어차피 뭐 시세가 뭐 6억이다. 그러면은 5억 8천에 내놓으면 2천만 원이 싸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안 살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러면 아니 그거를 왜 그렇게 싸게 파냐. 2천만 원 더 받을 수도 있는 물건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보다 빨리 매도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를 더 받아서 수익을 낸다라는 측면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도를 하더라도 좀 괜찮다. 빨리 매도해서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럼 포인트는 이거네요. 대표님의 어떤 투자 스타일, 네, 경매의 스타일은 일단 남들이 안 보는 물건, 네, 맞습니다. 뻔한 지역의 뻔한 아파트, 뻔한 브랜드 말고 네, 네, 뻔하지 않은 평형, 뻔하지 맞아요. 않은 지역, 맞아요. 뻔하지 않은 아파트에 네, 맞습니다. 들어가서 그죠. 남의 빨간 글씨가 찍혀 있는 것도 상관이 없어. 찍혀 있는 거면은 이제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이게 진짜로 빨간 게 위험한 거다. 그럼 못 들어가겠죠. 저도 빨간 게 찍혀 있는 거를 최대한 막 조사를 해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심증으로는 90% 허위, 그러니까 가장 임차인인데 결정적인 뭐가 없어. 결정적인 포인트가 없어. 포인트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 못 들어갑니다. 어. 네, 왜냐하면 진짜로 만에 하나 1%라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최대한 조사를 해보고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만 입찰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네. 좀 뭔가 매수를 낮게 저가로 맞아요. 저가로 매수를 해서 네, 공시된 상태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빠른 매도가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이사비도 또 주기 때문에 또 빠른 명도가 그죠. 가능하고 빠른 명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 내놓기 때문에 네, 또 빨리 팔릴 수 네, 있고 빨리 팔리고. 이런 순환 구조로 네, 그런 순환 구조로 이제 단기 매도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거주할 아파트를 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욕심내서 높은 금액을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2년 거주를 할 생각이고 네. 좀 똘똘한 한 채를 2년 갖고 있어도 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네. 그런 거는 조금 욕심내서 입찰을 하셔도 되고 왜냐면 경매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욕심내서 입찰을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게 묻어있는 것들은 조금 가격을 욕심내서 입찰을 하셔도 되고 그런 건 2년 보유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경매를 하는 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일반 매매로 못 사는 거를 경매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랑 용산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체가 다 전 아파트가 다 묶였잖아요. 그러면은 갭 투자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경매로 받으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그냥 경매로 받아서 사실 갭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한 2월 달에 헬리오시티가 경매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층 물건이 나왔는데 감정가 18억에 나왔거든요. 18억에 유찰이 됐어요. 근데 한번 유찰이 되니까 이제 한 20% 빠지잖아요. 그 다음 회차에서 한 9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1억에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이제 좀 더 하면은 18억에 그냥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예, 한번 유찰돼서 21억에 낙찰이 되느니 그런 것들은 그때는 물론 토지거래 허가 묶이기 전이었긴 했지만 그런 거 받아서 그냥 전세 내놔도 괜찮은 물건이고 그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인 물건들도 경매로 받아서는 갭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랑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꼭 경매를 하는 게 무조건 싸게 사니까 경매를 하는 것도 물론 그게 첫 번째긴 하지만 일반 매매로 못 사는 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없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관리 처분인가가 난 것들은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경매로는 또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또 포인트가 있겠죠. 네. 이거 일반 매매로는 여기 관쳐놨으니까 여기는 못 사요. 이런 게 많을 텐데 뭐 솔직히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서울시 전역이 갑자기 뭐 또 조정 대상 지역을 묶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나 관초 난 데는 이제 못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관초 난 곳도 경매로 낙찰받으면은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네?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매라는 거는 누구든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게 많으니까 사실 전세 사기 이런 것들도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잘 해놓으면 많이 피해갈 수 있거든요. 네. 좀 많이 조심할 수 있고 네. 내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근저당이 있는 집에는 내가 후순위로 전신고를 하면은 내 대항력이 없어서 뭐 내 전세금을 뺏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파악할 수도 있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강남이나 이런 데 고가 아파트를 입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 매매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경매를 통해서는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매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경매 무조건 모든 부동산을 경매로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경매는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우리가 시기와 어떤 때에 따라서 경매를 하는 게 유리한 때가 있는 거고 네. 물건에 따라서도 매매로 못 사는 거를 경매로 샀을 때 가능한 영역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로서 경매를 갖고 있는 거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장에서는 사실 네. 그냥 가서 주워서 사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처럼 강남 3구 빼고 지금 네. 그 용산까지 해서 네네. 이런 인기 지역 빼고 목동 빼고 네네. 그 나머지 지역 아까 보여드렸던 안양이라든지 뭐 그렇죠. 좀 애매모호한 네, 지역들 맞아요. 파주라든지 네. 광주 경기도 네. 광주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뭐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저는 경매라는 툴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네. 되게 리저너블하다. 네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완전 대세 상승기면 사실 뭘 사도 오르잖아요. 우리가 2020년, 21년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사실 경매로 안 사도 됩니다. 뭐 그냥 매매로 사도 다 오르는데 어렵게 경매로 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서울에서도 완전 핵심지 위주로만 오르고 있지. 서울도 외곽은 뭐 그렇게 막 상승이 많이 없고 경기도권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게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금 좀 약간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조금 불안한 이런 게 있잖아요. 아직 뭐 대선이 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요즘에는 좀 약간 경매를 입찰하려고 하는 분들도 조금 비교적 살짝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 이유를 좀 바라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요소는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뭐 지금 매매된 금액에서 나는 팔고 더 싸게 팔 거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경매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경매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운의 영역이다. 네, 여러 번 해봐서 그냥 운 좋게 낙찰 받아야지만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예. 네, 오늘 제가 예시로 막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경쟁을 더 줄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뭐 너무 특수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소송을 가서 내가 소송으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물건들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또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일단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소송까지 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지만 금방 미리 좀 단시간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위주로 찾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면은 수익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경매 실력이 상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경매를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 경매를 어떤 부동산 투자의 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되게 좋은 무기로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